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는 화우 ES센터 신승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 경영 트렌드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점검하고 전략은 수립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ESG 경영을 실천하고 확대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화우는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기업들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발표된 바 있는 텍소노미에 관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텍소노미에서 찾아보는 혁신 경제라는 주제로 텍소노미의 현황과 과제, 텍소노미와 탄소 중립 기술, 텍소노미와 녹색 금융이라는 세 가지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신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 전에 약 30초간 준비 시간이 소요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서영원 매일경제신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원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쁜 시간을 내셔서 ESG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매일경제와 함께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하우의 이명수 대표 변호사님과 신승국 ESG 센터장님을 비롯한 하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ESG 공시 부담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환경 정책은 물론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대기업 정책 등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웨비나는 텍소노미에서 찾아보는 혁신경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로 친환경, 저탄소 활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원전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텍소노미에 대해 들려주실 이근우 하우 변호사님, 유재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 임대웅 BNG 파트너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매일경제도 ESG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의, 정경련, 경청 등 경제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ESG 민간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매경 ESG 클럽은 회원사 초청 세미나 개최, 국내의 평가기관 보고서 발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ESG 네트워크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 활약상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많은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영원 대표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법무부인 화우의 이명수 경영 담당 변호사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인 화우 경영 담당 이명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어렵고 힘드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정상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이번 웨비나를 화우가 함께 주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며 이러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매일경제 서영원 대표님을 비롯한 매경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도 주주총회에서 ESG 경영을 주주들에게 공표하고 ESG 경영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경영 현안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등도
ESG 경영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고 기업의 사내 의사 결정 기구에서 ESG 이슈를 담당토록 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주요 사업 부문에는 각각 지속 가능 성장 협의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경제와 저희 화우는 작년 K-텍스노미가 발표된 것에 대해 이 분류 체계를 세부 조망하고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ESG 경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의 ESG 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재철 원장님, B&G 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화우에서는 2020년 12월에 ESG 그룹을 발족하고 이를 ESG 센터로 격상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또 검토하여 기업들이 ESG 대응에 관련하여 각종 솔루션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입법과 관련한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웨비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 경영 담당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인사말을 마치고 본격적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텍소노미 그 현황과 과제 발표는 이군우 변호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법무부인 화우 ES센터의 파트너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업 ESG 경영 확대 추진 TF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우의 이근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할 것은 텍소노미의 그 현황과 과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서 텍소노미의 현황, 그래서 텍소노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 텍소노미 과제에서 어떻게 텍소노미가 운영돼야 될 건지에 대한 그 과제로서 4가지 정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텍소노미의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텍소노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에서 텍소노미라고 하는 건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뭐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그렇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 텍소노미의 근거 법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그래서 10조의 4에 보면 금융기관은 환경 책임 투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 환경부 장관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 분류 체계의 수립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법률이 되어 있고요. 이 근거 법률에 기해서 작년 12월에 텍소노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텍소노미의 기본 원칙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것,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6가지 환경 목표 중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 그게 텍소노미의 경제활동의 첫 번째고요. 그런 경제활동이 하나의 환경 목표에 기여하지만 다른 5개의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하는 기준인데 이걸 우리 텍소노미에서는 배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런 기준을 지킨 다음 최소한으로 해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그다음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세이프가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돼서 특별히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건
환경을 위한 활동에 매몰되어서 결국 환경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는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이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활동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텍소노미의 6대 환경 목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6가지 목표를 들 수 있습니다. 텍소노미의 녹색 경제 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녹색 부분, 그다음 경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녹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64개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녹색 경제 활동에서 탈락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으로 현재 5개의 경제 활동인데요. 텍소노미의 내용을 보면 이 5개의 경제 활동은 2030년까지는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 다만 액화 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관련돼서는 2030에서 2035년까지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 기준에서 탈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텍소노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텍소노미 목표를 결정을 해서 기업이 활동하는 대상이 이런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로 해서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적합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요 크게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활동 기준 여부를 충족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경제 활동, 텍소노미에서 정하는 녹색 경제 활동에 기업이 활동하는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요. 거기서 포함된다고 하면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녹색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정한 기준, 그 기준에 대한 기준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확인한 다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제 기준으로 해서 다른 5가지의 활동 목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을 배제 기준 충족 여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한다면은 최소 보호, 그래서 세이프 가드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세이프 가드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EU 텍소노미 상황을 봤을 땐 듀딜리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돼서 향후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럼 경제 활동을 평가를 하는지 경제 활동에서 적합성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활동하는 경제 활동이 일단 우리로 말하면 텍소노미에서의 경제활동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데 녹색 부분을 예로 들면 녹색 부분의 경제활동은 현재 6가지 부분에서 64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예시는 온실가스 감축 중에서 산업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라고 하는 활동을 토대로 해서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들을 좀 예시를 드려본다고 하면 일단 기업이 시멘트 제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활동 기준에 적합한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텍소노미에서의 활동 기준은 배출원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 크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와 관련된 기술이, 그러니까 활동이 이 활동에 해당되는지가 파악하고 요거에 활동이 된다고 하면 활동 기준은 만족하게 됩니다. 활동 기준을 만족한다면 이제 결국은 과학적인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인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정 기준은 우리로 말하면 제품 톤당 약 0.78 탄소 배출 상당 톤을 줄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된 활동이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인정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정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배제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배제 기준은
5가지의 다른 환경 목표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로 우리 텍소노미 친절하게도 부침 2부터 해서 6까지 각각의 배제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인정 기준을 파악하고 배제 기준을 파악하려면 별질 내용을 보고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와 관련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배제 기준 2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서 배제 기준 여부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요소들로 배제 기준을 3을 만들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하되 특별히 관련된 법률 준수를 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과 관련돼서는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제 기준 리스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라든지 그밖에 화학과 관련된 것들 그런 오염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순환과 관련된 거에서는 배제 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잘못된 자원들을 배출하지 않고 그다음 자원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재순환하는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생물 다양성인데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법들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에서의 그런 지역인지 그다음에 그 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 아니면 금지 활동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준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 기준 같은 것들을 쭉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배제 기준을 다 확인해 보신 다음 배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면 배제 기준을 이제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최소 보호 기준을 통해서 해당 경제 활동이 인권이라든지 노동, 그다음 안전, 반부패, 그다음 문화재 파괴 등의 여러 가지 법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첫 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 기준과 관련돼서는 배제 기준처럼 자세한 리스트들 그다음 체크리스트들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요거는 관련된 그래서 전문가들의 적절한 듀딜리전스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텍소노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텍소노미의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텍소노미의 과제라고 하는 4가지를 뽑은 거는 통합된 논의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일단 텍소노미의 첫 번째 과제로 제가 뽑은 거는 관련된 근거 법률을 보게 되면 텍소노미 분류 체계 활용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공시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텍소노미가 나오기도 전에 녹색채권 가이드라는 게 2020년 12월에 이미 나와 있고 거기서는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을 권고하면서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사후 보고 시 텍소노미를 활용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과제로 뽑고 아마 전망으로 되는 첫 번째 전망이 될 건 결국은 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해서 텍소노미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텍소노미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일부 장표를 제가 따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결국 녹색채권에 대한 사용처와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에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표시한 내용들을 딱 보면 익숙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텍소노미에서 이 3가지 목표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즉 녹색채권의 사용처와 검토 사항에서 해당 녹색채권이 6가지의 환경 목표 중에 하나 이상에 기억해야 하고 그다음 다른 목표와는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목표와 충돌하지 않고 배제 기준을 그러니까 배제 기준 여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여러 관련된 법률 기준,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이프가드와 관련돼서는 결국 최소한의 인권 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과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소노미의 3가지 요건과 3가지 목표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녹색 채권에 대해서 사후 보고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녹색 채권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 매년 자금 배분 보고서를 할 때 투자자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해야 되는 항목이 프로젝트를 목록이 뭐고 각 프로젝트의 개요가 뭐고 분배된 금액,
그다음 프로젝트에 예상되는 환경 개선 효과 등, 그다음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환경 보고, 그러니까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절한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대로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텍소노미에서 여러 기준을 보고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채권 사후보고에서도 당연히 텍소노미에 대한 기준이 활용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사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뽑은 두 번째 과제는 EU 텍소노미에 관련된 사항들을 볼 때 결국 국내의 텍소노미도 공시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U 텍소노미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보면 금융시장 참여자,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리포트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자, 그다음 EU와 해당 국가 멤버들이 다 EU 텍소노미 적용 대상인데요. 특별히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회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텍소노미에 맞춰서 활동된 건지 기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기업이 본인의 활동들을 공시할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면, 결국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1단계가 우리로 말하면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EU 같은 EU 텍소노미에서는 나름대로 EU 분류체계상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으로 선별했는데 그 활동에 맞는지를 보는 건데, 예시로 드렸던 어떤 기업이 활동하는 것들이 석탄 발전업에 대한 활동, 그다음 수력 발전업에 대한 활동, 풍력 발전업에 대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석탄화 발전업에 관련된 건 텍소노미에서 당연히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력 발전업과 풍력 발전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럼 2단계로 가서 결국 인정 기준, 즉 적정한 상당한 경제 활동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이 예시를 보면 수력 발전업과 관련돼서는 킬로와트당 약 100g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배출 기준의 25%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풍력 발전업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서 그걸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significant harm이라고 하는 조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5가지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파악하라는 건데, 이 예시에서 보면 심각하게 다른 5가지 목표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이 없었음을 보고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최소의 그런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듀 딜리전스를 제대로 해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준수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풍력 발전업이라고 하는 50%의 기업 활동,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서 리포트를 내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국 녹색, 그러니까 K 텍소노미도 EU의 텍소노미처럼 기업이 이런 K 텍소노미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분석하고 결국은 그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그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 자체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적정성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평가 주체도 저대로 공개되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색 금융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텍소노미의 법제화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린워싱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현재 탄소 중립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길 보게 되면 55조에 정부는 녹색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고 녹색 경영 성과의 공개라는 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결국 공개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지만 이것이 K 텍소노미를 활용해서 공시를 의무를 한다든지 이런 거와 아직은 연관되지 않아서 결국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금 더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녹색 금융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58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련된 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발의는 된 상태인데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색 금융의 정의라든지 녹색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텍소노미 활용처와 관련된 것들을 규율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게 통과되어야만 조금 더 텍소노미의 활용이라든지 그린워싱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텍소노미 과제 3번과 4번을 말씀드리면 3번은 결국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인 이걸 통해서 공시 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공시 기준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가령 아까 녹색 금융 가이드 그러니까 녹색청 가이드라인 것처럼 그린워싱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을 했을 때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린워싱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환경기술 및 환경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돼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제 네 번째는 맨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셜 그러니까 그 최소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국 듀딜리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라든지 이후에 소셜 텍소노미 제정을 보고 국내 인권 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안을 보게 되면 결국 텍소노미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듀딜리전스에 관련된 의무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텍소노미에 대한 과제와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근우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텍소노미와 탄소 중립기술 발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재철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임 전에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생활환경정책실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재철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텍소노미하고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이런 기회를 빌어서 꼭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0.028% 과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0.042%로 올랐습니다. ppm 단위로 해서 무슨 280 ppm 또는 420 ppm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미 1도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로 인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앙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우리가 이제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천천히 오른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온도 상승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거보다 2도씨 이상 넘게 오르게 되면은 사람을 비롯한 생태계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면 재난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세계 모든 국가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기온 상승을 금세기 말까지 적어도 2도씨 이상 올라가는 것은 막자. 가능하면 1.5도까지로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투명성 강화에 참여해야 되는 신기후 체제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IPCC에서 발표를 했었고, 이때 당시 지구 온난화 1.5도에 도달하는 예상 시기를 적어도 2050년 정도로 바라봤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넷 제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IPCC에서 그 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킹그룹 1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1.5도 올라가는 온난화 시기가 2040년으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050 탄소 중립이 너무 좀 여유롭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그 속도가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나라가 그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로 따라서 우리도 작년에 10월 달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EU가 작년 7월에 Fit for 55라 해서 그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EU뿐만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 분야에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또 알루미늄, 비료나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을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또 그를 위한 또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텍소노미, 또 ESG 경영, 또 의무 공시, 또 녹색 자금 이동,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ESG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과연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언론에 보시면은 C테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카본 테크라는 의미겠죠. 기후 기술, 또 기후 탄소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겠고, 그 주요국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ESS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또 수소 기술,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이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든지, 공기 중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이러한 C테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이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근우 변호사님께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녹색 기술을 토대로 해서 감축과 적응 부분, 또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그 전에 그 법률 제정을 전후해서 부처 합동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든지 환경부의 2021 탄소 중립 이행 계획 등 많은 그 관련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들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부가 이제 2000년 7월에 그린 뉴딜을 발표했었고, 당시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녹색 전환과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포함되어 있는 기술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부의 R&D 추진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후탄소 기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저희 기술원에서 작년 11월에 2030년까지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저희 기술원이 중심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인프라 구축, 환경 안전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전략에 기후 탄소 기술 개발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예측,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순환 경제가 중점 영역이고요. 우리가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신기후 체제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부터죠. 2028년까지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전액 국고로만 1,008억 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금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환경부 R&D가 연간 4,43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 R&D가 29조 8천억 원 가량. 저희 환경부 R&D는 그중에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만, 그중에 또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총 315억 원 규모. 그러니까 환경부 R&D의 70%를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이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원 소관 R&D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기후탄소 R&D 사업은 16개 사업에 8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신기후체제 대응 사업에 104억 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기타 물관리 등 적응 분야, 그다음에 자원순환 연계 저감 분야, 또 수열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원, 비이산화탄소 저감 분야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8년까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 텍소노미와 기후 탄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 중에 한 분인 임대웅 대표가 계시고요. 저희 기술원이 같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텍소노미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해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근우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로부터 탄소 중립 산업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텍소노미가 이제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해서 녹색으로 분류한 녹색 부문 64개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 탄소 기술을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산업과 발전, 에너지, 수송, 도시와 건물, 그리고 농업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핵심 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그리고 조사 연구, 수자원 관리와 자원 순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많은 경제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5개 전환 부문도 이근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분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운송 등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으로서 한시적으로만 녹색으로 인정되는 경제 활동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 탄소 기술을 포함한 녹색 기술이 없이는 우리가 녹색 경제 활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야말로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소노미의 성격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녹색 경제 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역으로 텍소노미가 우리 기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텍소노미와 저희 환경부가 하고 있는 R&D 사업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부분들을 예시적으로만 저희가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다가온 현실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와 금융위가 2020년 말이죠. 작년이 아니고 2년 전 20년 말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작년에 텍소노미와 또 환경성 평가 체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겁니다.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녹색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녹색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당연히 ESG 평가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색 경제 활동에 투자하기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사전 외부 평가라든지 검토, 그리고 조달 자금에 대한 사용 보고서, 또 영향 평가 보고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텍소노미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텍소노미의 주요 요소가 바로 녹색 기술이고, 녹색 기술을 직접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녹색 경제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텍소노미와 녹색 기술이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제 녹색 기술 개발에 자극을 하면서 또 탄소 중립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SG 성과가 취약한 기업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텍소노미 기준에 적합할 때 ESG 평가와 자금 조달에 유리해집니다. 또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색 기술의 개발과 이용, 관련 제품의 제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탄소 중립 노력을 통해서 위에서 나와 있는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같이 달성할 것이냐, 아래에 있는 그 회색 그 사이클처럼 그 반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텍소노미와 우리 녹색 기술, 특히 기후 탄소 기술의 어떤 그 관계와 앞으로 우리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유재철 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 텍소노미한 녹색금융 발표는 BNG 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임 대표님은 환경 컨설팅 업체인 에코프론티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요. 현재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시티브 한국 대표,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단 자문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부가 간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임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BNG 파트너스 임대웅입니다. 저는 녹색금융 관점에서 텍소노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기후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게 환경 문제를 넘어 이제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제도가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텍소노미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락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은 기후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대폭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린 비즈니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 비즈니스 또는 기후 기술이라는 걸 모아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텍소노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투자받는 기후 기술의 기준 이 텍소노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린 비즈니스와 녹색 금융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텍소노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텍소노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녹색 채권 지침 같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녹색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을 깎고 태양광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유러피안 커미션의 금융안정국에서 이 텍소노미를 처음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텍소노미를 얘기할 때 이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내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 텍소노미를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무엇이 녹색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중에 있는 캐피탈의 플로우를 녹색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텍소노미가 가장 먼저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이 텍소노미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을 해야 이것이 비로소 녹색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녹색 인프라 사업도 텍소노미에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9번째 보시면 TCFD, IFRS 표준 연계 하면서 이 텍소노미가 공시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단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EU에서 2018년 텍소노미에 대한 법안을 내면서 얘기한 것이 이것이 어떤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기술적 기준, 법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공시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텍소노미에 따른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매출 중에 녹색 매출 비중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쓰는 캐펙스, 오펙스 중에 텍소노미에 따른 녹색 캐펙스와 오펙스 비중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총 여신분의 녹색 여신 비중, 또 자산운용서다 그러면 총 AUM 분의 녹색 AUM 비중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소노미가 어떤 기술적 법적 기준이면서도 또 공시의 기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시하면은 가장 지금 핫한 것이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TCFD입니다. 우리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요. 기후의 리스크와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이 텍소노미는 이 오퍼튜니티 사이드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텍소노미의 TCFD에 보면은 4가지 정보 공시 프레임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와 목표이고요. 특히 전략 부분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녹색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 이것에 따른 재무 전략을 얘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텍소노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텍소노미를 포함한 TCFD에 대한 글로벌 금융 규제 트렌드는 굉장히 핫합니다. 소위 미국의 연준 FRB에서도 이 TCFD를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그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의 이 TCFD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시 안에 어떤 부분들이 이 텍소노미와 관련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EU의 NFRD 비재무 정보 공개 관련된 디렉티브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이 TCFD 보고 체계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 공시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밑에 표에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녹색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주요 성과 지표에 아까 제가 이 공시와 관련돼서 이제 녹색 매출 또는 녹색 캐펙스, 오펙스 비중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을 성과 지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500인 이상 유럽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무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텍소노미가 이미 공시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 2020년 10월 달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 공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올해 2022년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100% 이 공시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상장 대기업 또 은행과 주택금융조합, 보험사, 자산운용사 또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이제 텍소노미에 따른 나의 매출 비중 미래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작년 11월 달 IFRS 재단에서 그 설립을 공포한
그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의 트렌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후 관련 공식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3월 말에 이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공시 기준을 프로포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그 프로포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연내에 ISSB 기준이 공시 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내는 것과 동일한 형식과 기준을 가지고 이 기후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TCFD에 따른 그러니까 텍소노미를 포함한 TCFD에 따른 공시가 이제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보면 녹색 성장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경제, 텍소노미가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모음집이다 보니까 이 녹색 성장하고 직결이 되어 있죠. 녹색 산업, 녹색 경영, 녹색 기술, 조세와 금융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텍소노미다. 그리고 2030년까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감축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K-텍소노미를 만들 때도 이 수단들을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고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감축 수단이 바로 텍소노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8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가 나왔는데요. 이거 역시 TCFD에 따라서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 이제 지침서입니다. 이 중에서 이 구조가 이제 TCFD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전략, 기후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이 갈색 경제 활동에서 돈을 빼서 녹색 경제 활동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TCFD를 고려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황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또 5대 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녹색금융 핸드북에도 이 어떤 녹색 경제 활동에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텍소노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관련된 체계가 갖춰지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말에 텍소노미가 나왔죠. 그래서 텍소노미는 다시 좀 복기를 해보자면 금융권에서 자본시장 재편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제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텍소노미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이제 환경부에서는 K-텍소노미 시범 사업 추진을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녹색 경제 활동 자체에 대해서 텍소노미를 적용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도 이제 금융 감독 당국에서 이 텍소노미에 따른 녹색 금융 활동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녹색 채권은 특정 녹색 경제 활동에 돈을 넣는 거니까 이제 프로젝트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회사를 보면은 여러 개 사업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녹색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근우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녹색 매출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출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녹색 매출 비중이 30%인데 100원을 대출해주게 되면 30원만 녹색 여신으로 이게 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이제 녹색 매출 비중, 캐펙스, 오펙스 비중에 대한 공시 연결이 정말 중요하게 되고 현재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 공시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유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이 텍소노미에 따라서 그린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해내고 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할지, 또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 회사채 인수, 또 운영자금 대출 관련된 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텍소노미를 쓰게 될 거고요. 특히 기업들한테 매출액, 캐펙스, 오펙스 관련 텍소노미 적합성 판단 부합 비율, 녹색 비중을 공시하는 이런 관행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제 프로젝트와 테크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니터링은 우리가 텍소노미가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활동과 인정 기준의 경우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뒤에 배제 기준, 보호 기준은 전부 다 리걸 컴플라이언스 오디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모니터링 이 이슈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사업이 텍소노미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신규 녹색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투자할 때 이 텍소노미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녹색으로 바뀌지 않는 ESG 경영은 의미가 없다. 좀 세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녹색 금융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프로젝트의 PF를 할 때에도 우리가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신규 공장 그 건립이나 개조 이런 거 할 때 금융기관들을 협상해서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녹색 IR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매출액, 캐펙스, 오펙스 중에 우리의 녹색 비중 그리고 이걸 어떻게 늘려나갈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앰비션인데 이것이 넷제로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비욘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넷제로는 이제 환경적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텍소노미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어카운터빌리티 공시와 관련된 거는 TCFD 그리고 이걸 받아내서 IFRS 재단이 만들고 있는 ISSB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TCFD도 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진정한 ESG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대웅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Q&A에 앞서서 신정부의 ESG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옥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법무인 화우의 신사업팀장, 정보보호센터장으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환경환경단 외부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 발표 후에는 Q&A 자리 세션을 위해 1분 정도 잠시 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광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할 텐데요. 그 전에 ESG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신구 정부 정책과 ESG 공약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ESG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신정부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하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ESG 관련 법률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 정부의 정책 및 ESG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현 정부와 신정부는 경제 정책이나 성장 전략, 그리고 민간 경제 주도 계층, 그리고 통화금융 정책, 통상 외교 정책 이 5가지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종전 정부가 분배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성장에 보다 방점을 기울여서 성장을 통한 분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 주도 계층으로는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 즉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건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기업적 성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탄력 적용을 한다든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면에서는 종전 정부가 그 금융 불안정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신정부는 경기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외교 정책 면에서는 미국과의 미국 주도의 동맹국 안보 경제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SG 공약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선거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나눴던 양자의 ESG 공약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선명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별로 살펴보면요. 이 공약에 있어서는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를 하고 K-텍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민주당 쪽과는 가장 확연한 정책적 차별 지점일 것이고요. S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기업적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하고 플랫폼에 따른 그 섣불린 규제 도입은 지양을 하고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G면에 있어서는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를 한다든지 하는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SG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아마도 종전 세계화 시대의 ESG에서 추정적인 전략에서 탈세계화 정책에서는 이런 그 국면 변화에 따라서 조정 위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즉 세계화 시대는 전면적 무력 충돌이 없는 평화 시대였고 국가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저 경향을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진국, 후진국 또 지역별로 국가사회 시스템이 이주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제적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 논쟁이 있을 만큼 지금 현재 국제적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추종에서 조정으로 ESG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인수위에서 국민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약 2주 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공개가 된 것으로 보면 5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그리고 녹색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녹색 금융을 본격화하고 기후 에너지 동맹을 강화하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가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 같고요. 가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ESG 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법정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ESG위원회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자가 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ESG위원회는 탄소중립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ESG 사항을 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는 원칙적으로 준수를 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주된 구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ESG 관련 법률 중에서 신정부 하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법률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뭐니 해도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크게 4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성장, 이 4가지를 담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이 원전이 가장 핵심적인 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의 요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으니까 만큼 원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 이 법에서도 녹아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모듈 원전의 시장이 확대되고 원전과 관련된 수출도 증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머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과 화학물질이 여전히 중요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리사이클링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해성은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화평법, 화관법 중심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입니다. S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 제3자 범위가 종전의 도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보다 위탁 용역으로 확대가 됐고요. 처벌 범위도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종전에 없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해액을 5배 범위 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민형사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평판 리스크도 좌우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 될 법률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률로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휴먼 라이츠 듀 딜리전스, 즉 인권 경영 실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럽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것이 국내 버전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플랫폼 사업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율규제 쪽으로 신정부는 방향을 통계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입법 추이는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위와 관련해서는 주주권리 제고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물적 분할 제한 논의가 있고요. 물적 분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는 ESG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조정 사항을 맡게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 발표자님들과 Q&A 세션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은 오늘 웨비나에 앞서서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주제에 맞춰서 한 분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텍소노미와 차기 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새 정부의 ESG 정책은 탄소 중립이라는 2050 목표라든지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40%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짓고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임대웅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임 대표님은 우리 K 텍소노미 수립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는 우리 K 텍소노미가 EU 텍소노미와 어떻게 상이한지 여기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해서 공론화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앞으로의 향후 텍소노미의 수정, 보완 과정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U 텍소노미와 K 텍소노미는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K 텍소노미를 만들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EU 텍소노미 또 ISO 텍소노미의 초안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K 텍소노미도 EU 텍소노미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각 세부 기준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EU의 상황에 맞게 EU의 법 체계나 기술 수준에 맞춰서 기준이 만들어졌고 K 텍소노미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ISO나 세계은행 기준을 보더라도 텍소노미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현황에 따라서 국가에 맞는 자국에 맞는 걸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K 텍소노미는 EU하고 약간은 좀 다르게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에서 한 30개 가까이 되는 국가 또는 기관에서 텍소노미를 만들고 있는데 다 그 자국 현황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초안이고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어 나갈 건데요.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인수위에서 원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라 해서 그런 논의가 예상이 되고요. 또 EU에도 보면은 EU 배추권 거래 제도, EU ETS에 따른 세부 업종별 기준들을 EU 텍소노미에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업종별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중복되는 건 좀 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텍소노미는 기후 기술 그리고 이제 녹색 금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현재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 않은 기술들이 꽤 많습니다. 그린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텍소노미를 바라볼 때 이제 특정 기술적 기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후 기술 투자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 부분 기후 기술 투자 생태계 구축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은 이근우 변호사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변호사님도 텍소노미의 법제화, 공시, 그린워싱의 제재 같은 ESG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U에서는 이미 소셜 텍소노미까지도 발표가 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 ESG 입법은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를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답변의 방향을 두 가지로 좀 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입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입법 방식에 대한 접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입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 임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텍소노미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고
EU라고 하는 선진법제에서 결국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선진법제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의무적으로 관련된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국내에서도 EU와 연관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국내에서도 필요한 입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U에서의 지금 현재 텍소노미 입법 상황들을 보게 되면 텍소노미라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셜 텍소노미라고 하는 제정안도 들어오고 그 외에 다양한 공시와 관련된 의무 규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 입법 그러니까 과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이 시기성의 문제고 방법상의 문제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그 입법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공시와 관련된 의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워싱과 관련돼서 제재 규정이 들어올지는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해서 결국 판명됐을 때 기업의 레퓨테이션에 대한 리스크 외에도 법적인 리스크를 책임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듀딜리전스라고 하는 막연한 부분에 대해서 EU는 이미 소셜 텍소노미를 통해서 듀딜리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인권재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한국도 소셜 텍소노미와 유사한 그래서 텍소노미를 잘 하되 결국 텍소노미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그 텍소노미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권리를 갈아 넣는 것은 막아야 될 최소한의 법안 그 장치들을 어떻게 확인할지 그런 것들을 법률로 사실 입법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업들은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듀딜리전스라든지 법적인 의무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EU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국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입법이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입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입법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법제라고 하는 걸 만들고 법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먼저 공표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그래서 법제가 만들면서 그 법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왜냐하면 아무도 간 길이 없고 처음에 프론티어로서 개척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 이미 EU라고 하는 선진화된 법제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다만 국내에서는 그런 걸 성급하게 도입한다고 하면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기업과 관련성이 깊으면서도 기업이 잘 따르고 그다음 기업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그런 행정기관이나 규제기관이 있는 데서는 뭐냐면 입법을 먼저 하질 않고 가이드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면서 EU에 대한 많은 도입할 내용들을 미리 기업들한테 에듀케이션 시키는 뭐 그런 과정들을 조금 거치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이 잘 따르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입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 아마 입법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 좀 될 거고 다만 이제 인권법이라든지 듀딜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지침을 만들었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뭐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인권 지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따르겠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 잘 안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근거 입법을 먼저 바로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후속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국은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간의 강력한 리더십과 좀 따르는 부분 그다음에 상호 간의 그런 영향력의 그런 걸 차이를 둬서 입법에 대한 방법론은 조금 달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 ESG 담당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기업 쪽에서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유재철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 과정 중에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규제에서 탄소 중립
산업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러한 저탄소 사업 구조로 전환하다 보면은 업계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술, 금융 이 세 가지가 방향이 일치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그 친환경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또 이제 기존 설비의 어떤 매몰 비용 같은 그 다양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이 아마 기업의 그 정보 공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ESG 활동과 관련해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은 국제적인 이제 그 지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국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 분야만 놓고 보면은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01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제도라 해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그리고 각종 공공행정기관 등 1,500개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작년에 환기환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 전체가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거래소도 작년에 과거에 ESG 환경 부분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가 있죠. 문제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해야 되는 정보의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 해서 앞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그러한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좀 올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과연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을 했느냐라는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을 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 2024년에 부터는 이제 EU 내에서 판매되는 우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에 대해서는 탄소 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것이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라는 것을 200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또는 물 사용량 또 폐기물 배출량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풋프린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현재 이러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고 또 탄소 배출을 계량화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적으로 331개밖에 없다는 거죠.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수많은 그 물질, 원료 물질, 소재 또 에너지에 대한 환경 정보를 DB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 DB를 활용해서 제품의 전 과정 평가, 그러니까 LCA 평가를 거쳐야지만 탄소 발자국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이 DB 구축이 굉장히 미흡하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 성적 작성 지침이 10개 제품밖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장 급한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성적 표지 인증에 필요한 DB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서 구축을 해두고 또 제품별 작성 지침도 최대한 확대를 해야 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품 탄소 규제가 전 공급망에 걸치기 때문에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밸류 체인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중소기업도 다 마찬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환경성적 표지, 환경성적 표지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성 평가 체계를 저희가 가이드라인 구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개에 이어서 바로 평가가 이어지고 평가에 따른 또 자금 흐름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성 평가 체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장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업의 그 ESG 경영 활동과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책임 투자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기업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저 웨비나 이후에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웹사이트 저희가 들어오셔서 한번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욱 변호사님께 신정부 ESG 정책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또 유념해야 될 경영 방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ESG 가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씀 좀 들어보고 오늘 토론 세션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신정부의 ESG 정책은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두 가지 기본 그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 것을 하자. 두 번째는 자율 규제, 즉 가능하면 선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자라는 쪽이 신정부의 ESG 정책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됩니다. 가버넌스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가버넌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그 좀 친기업 기조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물적 분할과 관련된 뭐 제한을 둔다든지 또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사후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내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그 질의응답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발표가 기업에서 ESG를 담당하는 모든 분께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은 여러분 보시면 시청 페이지에 발표 자료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다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만약에 발표 자료 버튼이 안 보이신 분들은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법무부인 화우와 매일경제가 준비한 ESG 웨비나 텍소노미에서 찾아보는 혁신경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매일경제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발표자님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